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이며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곳에 글을 남기려 했지만 여러 번 망설였어요.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아파요. 과거의 상처로 인해 화가 나고 두근거립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지 막막하지만 용기를 내어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 부부는 결혼 7년째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상황에 당황했고 마음이 쪼그라들었죠. 남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며 억지 웃음 짓고 있었지만 내면은 어떨지. 새벽에 불을 끈 주방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왔어요. 결혼 전에 산부인과에 가본 적도 없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단순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은 몸 관리를 잘하고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는데 겁도 많고 엄마도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많이는 않았던 시간이지만 남편과 함께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즈음 하나밖에 없는 신우는 항상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냐? 다른 사람들은 너무 조심스러워도 하리만 해도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을까? 나는 너무 속상해하며 말했다. 그러자 신우가 내게 이야기해주기 시작했다. 당신의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너 하나만 간직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잘 안 생각될 수 있다. 나도 이해가 가요. 그래서 남편은 엄마이자 누나이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되어줬어요. 남편은 전과 4살 차이가 난 신호에게 더욱 강하게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혼 전부터 그 마음을 자주 표현해 주었으니까. 나는 이런 말 속에서 신우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누나, 너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니? 아직 뵌 적이 없어서 어떤 선물이 좋을지 말을 못하겠네. 화려하고 예쁜 거 좋아하는구나. 어릴 때부터 잘했고 나 돌보느라 놀고 3살 때부터 써서 한순간 제대로 놀지도 못해. 그래서 어른 되어서 무난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런 너를 보니까 난 마음이 조금 씁쓸하네. 그럼 예쁜 목걸이나 화장품 같은 걸 사줘. 남편이랑 받는 선물이 겹치지 않게. 내 매형은 무뚝뚝하고 서울에 사는데 누나 생일 때 같이 못 가겠지. 그럼 자기가 도와줘. 내 생일 선물 고를 때 같이 가서 누나의 생일 자리 같이 해주자. 둘이만 있으면 너무 쏙쏙해. 알겠어. 내일 선물 사러 가자. 오, 고마워. 너와 누나 모두 정말 좋아할 거야? 둘이 잘 지내면 좋겠다. 결혼 전에 신호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알게 된 후로 함께 생일을 축하해주고 여러 번 식사도 함께 했다. 처음 뵌 누나는 남자친구의 말대로 정말 화려하고 예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그냥 너무 튀지 않고 화려하게 장식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좀 더 심플하고 단정한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누나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말을 하는 성격이었고 어떻게든 자기 의견을 떼어내야 했죠. 남편의 누나는 정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을 해서 마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의 누나와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도 그녀는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집중하며 자꾸만 행동을 해서 정말 어색했어요. 저희 사이에는 일반적인 남매처럼 존중이 있었고 남편은 언제나 누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최대한 예의를 지키고 공손하게 행동했어요. 그런데 누나와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가끔 짜증이 났던 적도 있었지만 그냥 넘겼어요. 남편의 누나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가족들과의 관계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했죠. 결혼 후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돈을 모았고 아이를 가질 계획을 하면서 피임을 했었어요. 하지만 피임을 오래 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애를 빨리 낳자는 생각이 들었죠. 가지 말라고 했지만 제게는 계획이 있었고 남편과 함께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신우의 충고를 듣지 않고 2년 동안 피임을 계속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의 시작인지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2년이 지난 후에도 임신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3년, 4년이 지나자 마음이 더욱 불안해지고 5년째 되어서는 유명한 의사부터 병원까지 다니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처젓하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상상도 못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이 시기를 뽑자면 아마도 이 시기일 것입니다. 더구나 신호스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상처였어요. 내가 했잖아. 피임하지 말라거나 내가 경험 있으니까 나도 피임을 했잖아 라는 식으로 말들을 하면서도 제게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만큼 힘들었던 지경이었어요. 그러다 결국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이래저래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서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마음속으로만 기도해 주세요라는 말씀 하신다고 없던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형님도 지금 아예 안 생겨서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그럼 누구보다 제 마음 잘 아실 텐데 빨개진 얼굴을 하며 당황해서 저를 쳐다보던 신우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 버리더라고요. 아니 자기도 아이가 안 생겨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으면 어쩌면 제게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여자라면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래도 미운가 봐요. 저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이 갖는데 몰입했습니다. 좋은 음식만 먹고 최대한 피곤하지 않게 몸을 유지했으며 좋은 음악에 교양 있는 책까지 챙겨보면서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소망했죠. 그런데 하늘도 너무 하시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팽팽 하루 종일 놀고만 있는 신호에게 먼저 아이가 생겼습니다. 신우는 술도 자주 마시고 남편이 지방에서 근무해서 주말 부부를 하고 있는지라 평일에는 정말 여기저기 안 돌아다니는 곳이 없거든요. 술도 자주 마시고 맨날 싸돌아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고 있었는데 말이죠. 신우의 임신 소식을 듣고 진짜 절망감도 느껴지고 짜증이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제 감정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아 몇 달을 진짜 힘들게 보냈던 기억도 나네요. 신우는 몇 달 후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자랑하려고 했더니 난데없이 전화를 받았고 상대는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해 물어보더군요. 내 생각에도 갑자기 일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사형제여 안, 이계파, 내일 모레에 쌍둥이가 태어난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지만 그동안 너무 놀아서 돈도 없고 미래가 불안해지기도 했어요. 아이들을 3살까지는 엄마가 돌봐야 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좀 이따 삼여자 형제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 좀 돌봐줄 수 있을까요? 사안이, 제가요.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요? 특히 쌍둥이를 키우는 건 말이에요. 이렇게 처음으로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 처음일 텐데 막상 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던데 아이는 갖고 싶은 마음이 넘치겠죠. 하늘에서 볼 일을 모르는 척 할 거예요. 그러면 높은 명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거예요. 이해하신 거죠? 아니, 그거요. 제가 아무리 안 될 것 같다고 해도 자신의 말만 계속해서 하던 신우는 결국 아이를 낳은 후에 저희 집으로 산후조리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친정엄마도 안 계시고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없으니 사실 쉬 누가 갈 곳이 없던 것은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 단 한 명뿐인 남편의 피부치를 저도 모른 척하기가 뭐해서 저희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어요. 워낙에 아이를 갖고 싶어 했던 저희 부부는 세상 천사같이 잠을 자고 있는 쌍둥이 조카를 보면서 서로 눈물까지 흘렸다 합니다. 여보, 정말 천사 같다. 진짜 천사 같아. 이 애들이 인데 조카라니 믿겨지지가 않아. 진짜 인형 같고 천사 같아. 너무 예쁘다. 우리한테도 곧 찾아오겠지? 예, 그럼 우리한테도 반드시 찾아올 거야. 당신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누나 좀 도와줘. 우리 누나 정말 나를 자식처럼 키운 사람이야. 나도 많이 돌게. 우리 누나가 당신한테 애들 육아 부탁한 거 알고 있어? 나도 정말 열심히 도울 거니까.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될까? 돈을 벌어야 되는 형편인데 아이 때문에 못 받는 거잖아. 어차피 우리도 나중에 아이 나올 거니까 미리 연습한다 치고. 근데 그래도 내가 육아 경험도 없는데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를 어떻게 돌봐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무서워서. 그래요? 혹시 내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다칠까봐 너무 두려워. 아니야. 왜 이렇게 겁을 먹어? 처음 아이를 낳는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해. 하지만 모두 첫 아이를 잘 키우자고 노력해.
너도 잘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나는 신호 씨부터 바쁜 쌍둥이 아이를 엉성하게 맡게 되었다. 신호 씨는 한 달간 푹 쉬다가 한 달 만에 아이 돌보러 일하러 나갔다고 해. 아이를 돌보는 일이 정말 어려웠어. 하루 종일 아이 곁에 있으면서도 할 일이 너무 많았고, 특히 쌍둥이라서 젖병 소독, 기저귀 갈아주기, 재우기 등 모든 게 어려웠어. 처음 낳아본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고, 아이들이 울면서 오기도 해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어. 그럴 때 남편이 힘이 되어줬어. 남편은 일찍 퇴근해 아이 돌보기 시작했고, 회사 사람들한테 조언도 많이 구해와서 척척해내서 정말 대단했어. 그러나 신하는 전혀 자신의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고 집에 가던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녁에 잠깐만 오고 아이들 얼굴 한 번 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혼자 자고 혼자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본다면 완전히 나의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신호는 단지 동네 이웃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말이에요.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일에 바빠서 피곤하다는 핑계만 늘어놓는 신하를 보니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올랑드 한 달 30만 원 정도와 과일, 고기를 사다 주면서도 생색내고 더러운 얘기를 하는 것이다. 너무 분해서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여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저렇게 남의 부담으로 두냐고? 아, 왜 그런 말을 해? 일을 안 하고 놀던 사람이 이렇게. 그렇고 그럴 거지. 그리고 애 나오면 몸이 많이 망가진다고 하더라. 당신은 애를 안 낳아서 모르는 거야? 그래, 난 애도 안 낳았으니 잘 몰라. 애도 안 낳아본 사람에게 육아를 맡기고 하는 건 그럼 잘 알고 하라는 거야? 당신 말이 너무 이상해. 나 기분 나빠.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불평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릴 적 고통을 겪었던 누나에게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랍니다. 마침내 남편에게 모든 것에 대한 이해와 참을성을 기대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이야기를 중단하고 불만을 털어놓는 행동을 보이고 고모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더욱 확고해졌고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하는 일과 그에 따른 피로로 인해 자신의 아이들을 소홀히 하는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 없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해왔습니다. 이러한 대화가 계속되며 두 사람 사이의 이해와 양보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남았습니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진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짧다 보니 어디 가서 일할 것이 한정적이라고 둘러대는데 뭔가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때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신호의 행동을 더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건데 말이죠. 그래도 천사 같은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은 또 다른 행복을 안겨주더라고요. 밤에도 2시간 이상을 자지 않던 아이들이 어느덧 자라서 5시간씩 쭉 잠을 자게 되었고 뒤집기, 기어가기에 이어서 두 발로 서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 뭉클한 무언가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기른 정이 무섭다고 처음에는 신호가 왜 자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자지 않는지 불평불만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어느새 아이들을 제 곁에 두지 않으면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가 되었죠. 가끔 신우 남편이 올라올 때는 진우가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에 가서 이틀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그때 얼마나 허전하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던지라 불안함에 밥도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되나 봅니다. 1년을 넘게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아이들과 한 몸이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신우가 제게 당연히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제가 오히려 신우이에게 고마워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 적도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마치 천사라도 진실로 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천사들과 함께 있을 때 정말 믿어야 한다는 느낌을 진심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때는 남편과 입양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봤던 적도 있습니다. 신우이의 쌍둥이 아이를 사랑으로 대해줘서 가족같이 느껴지면 충분히 그 아이들을 입양해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과 상의해 결혼 10주년 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고 실제로 10주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다면 입양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재 쌍둥이를 기르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여유를 느껴 쓰고 있었죠.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낯익은 여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화려한 옷과 짧은 스커트로 멋을 뽐낸 여자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양말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믿기지 않아서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 순간 그 여자가 제 전화를 받아서 양말 공장에서 일한다고 대답했죠.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해서 신우의 행동을 주목해봤어요. 35세 어떤 차 안에 신우가 올라탔던 걸 보았습니다. 누가 어떤 차를 몰고 어디로 가는지는 빠르게 알아차리기 힘들었지만 어쨌든 주변 상황을 보면 확실한 것 같아요. 친구를 만나러 가던 길에도 계속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밥을 먹는지 입에 넣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저녁에 남편에게 그 일을 은근히 말했습니다. 이게 뭔 소린지 알아? 그리스 형님이 어디서 누구 차 몰고 가는 거 보았다고 해. 그리고 모임에서 공장이 있다며 누구는 거기 가고 있다고. 나이 들면 뭔가 어지러버리나 봐. 아이고, 그런 소리 할 줄이야. 내가 잘 못 봤다고? 우리 누나가 왜 그럴까 생각해봐. 야, 자기야. 자기 얘기할 때 바로 받아주라고 그랬어? 말 더듬거려서 그럴 거 아니야? 사랑하는 동생을 돌보러 다녀갔는데 뭔가 있는 모양이야? 사정이 뭐 않겠니? 거짓말도 하고 나가는 거는 뭔 소린지? 하지만 우리 누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인생을 내리 사람이라 힘들어도 기본. 난 기억이 없어. 저는 신우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애써왔지만 머리가 아파올 정도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저 날은 매일 1만 번을 봐도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겠지만 지금까지 3년 가까이 나는 신우 아이들을 보면서 겪은 모든 일들이 마치 판 아로마처럼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군요. 특히 신우는 공장에서 일하느라 야근을 하느라 저녁에도 아이들을 보러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말에는 가끔씩 공장 동료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밖에서 놀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 걸까요? 아이의 엄마로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까지 밖에서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지만 남편은 무슨 이유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에게 불평을 하지 않는 착한 남편이기에 억지로 남편의 행동을 이해하려 노력해왔어요. 그러다 누나가 얘기하니 어릴 때 엄마처럼 잘한다는 얘기로 귀에 딱지를 붙일 정도로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신호의 행동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왔어요. 아이를 낳은 엄마가 돈을 벌기 위한 핑계로 이렇게까지 아이를 버리고 놓아둘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신우 남편이 오면서 혼란 거기서 언제부터 된 일인가 하는 말처럼 아이들을 데리고 가버리더니 갑자기 짜증이 솟아올랐고 나는 신우 남편에게 전화 한번 걸어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신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남편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여기 진씨 부인입니다. 어느 처남댁인가요? 안녕하세요. 내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했습니다. 그냥 인사 전화를 드리러 전화했어요. 갑작스럽게 오셨군요. 형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최근에 너무 바쁘게 일을 하시나 봐요. 피곤해 보이시는데 알바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가까이에서 도움이 필요하신다고 하시던데 감사합니다. 그럼 형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 어디 일하는지 잘 몰라서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님은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연락을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맞아요. 예상대로 형님 남편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에 한두 번만 나오는데 어디서 일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겠죠. 궁금해서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신호의 집 근처 카페에 가봤어요. 이미 출근을 하셨던데 혹시나 거기서 뭔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10시가 넘었을 때를 맞이하여 어떠한 희망도 품지 않고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오랜만에 여유롭게 앉아있던 때 신호의 집 쪽으로 누군가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호하게 기억나는 그때 그 차량과 유사한 차에서 젊고 건장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진을 확대하여 그 모습을 찍어 놓았고 그 남자의 차도 찍어 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지만 잠시 후 그 두 사람이 다정하게 밖으로 나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차가 내려 만진이 앞에 주차해놨던 다른 차를 멈춰선 걸 발견하며 너무 놀라 카페 안 화장실로 들어갔고 문을 살짝 열고 쳐다보았습니다. 신호가 그 차에서 내려 커피 2잔을 사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지고 화장을 푸르던 인상을 하고 짙은 향수를 뿌려 냄새가 느껴졌지만 그 꼴을 하고 양말 공장으로 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아니다. 카페 알바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방금 입장한 여자분은 여기 자주 오시나요? 예, 가끔 찾아오시거든요. 불고기를 주로 시키시곤 하는데 이 시간에도 많이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아침에도 오셔요. 여기 자주 오는 분이에요. 그 남편분도 같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증거 없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으면 누구나 부부인 줄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자의 여동생인 나랑 사람들이라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런 이야기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짜증스럽고 분노하여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남편 신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다며 거짓말을 했어요.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하며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외치는 제 말에 신호는 무심히 대답했어요. 오늘 진짜 들어오세요. 말할 게 있어요. 그가 3년간 나에게 대한 미안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애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신호의 말에 나는 깊이 어이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채 네가 신호애가 좋아하는구나. 지금 서비스를 드는구나. 알면서도 나는 너를 어린 시절부터 그냥 키웠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고 말다. 이 여자 참 기가 막혀. 너한테 기회를 주고 싶어라며 신호의 면상을 즉각 이야기해버리기로 했다. 나는 남편을 믿지 않게 된 채 아침에 촬영한 교통 신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오는 우리 집으로 아이들을 보러 오지 않았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신우 남편은 다음날 일찌감치 말도 없이 우리 집으로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신우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또한 신우 남편을 따라가 다가 놀랍고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기이한 느낌이 들었고 남자의 슬리퍼까지 있었는데 신우와 다른 남자가 침실에서 눈을 비비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 왔어요? 말도 없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내 집에 와서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이런 짓을. 이 쓰레기 같은 놈이 뭐 하는 거야? 아니, 이런 게 절대로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우는 이 변명으로 순간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나는 너무나 놀랐고 한마디 했습니다. 형님, 무슨 말이세요? 3년 동안 우리 집에 아이들을 방치하고 이런 짓을 하고 다니신 게 아닌가요? 차가운 식견을 데려야지. 너희들이야 맡긴 거래. 이런 길을 선택한 건 너야. 무슨 말인지 알아? 사촌 아들이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 나는 진짜 그런 적이 없어. 아니라고 참나. 형제야. 대낮에 저렇게 다니는 건 내가 봐도 1~2번일 뿐이야. 백수가 아니라면 그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다니지? 양심 없이 찐 자식을 저한테 내팽개치면 안 돼. 형제도 사람이야. 사람 있냐고 말이야. 순간 희석하는 소리가 나왔고 신우 남편이 신호를 주며 아주 세게 쳐맞았다. 그런데 너는 여태까지 뒤끝을 차던데 왜 내 아이를 안 볼 거야? 너도 그럼 여태까지 사람을 냉대하면서 돌아다닌 거야? 너도 그러는구나. 너 엄마가 된 거야? 엄마라니까 못된 년이라고. 지방에서 왔으니 벌 받으려다 가만히 두었더니 그 돈을 어떻게 그렇게 낭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한테 금이 너무 맞아서 정신 못 차겠지. 그 순간 소리가 들리면서 남자가 현관으로 콱 나가더군. 남편은 가만히 지켜보던 중 그 남자가 뒷목을 잡아당겨서 미친 듯이 후려쳤어. 얼마나 세게 때린지 그 남자가 쓰러지더니 얼굴을 처지면서 바닥에 넘어질 때 그 남자는 기절했어. 모습하려다 넘어져 거의 기어서 그의 남편을 따라 바깥쪽으로 향했어요. 모든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의아한지 나는 도망가는 남자를 따라가려는 남편을 붙잡으며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만해.
그만해. 그냥 가자. 다들 조용히 쉬기. 우리는 어떻게 우리 너를 우리 누나 이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나를 어떻게 키워준 사람인데 할 여보. 정신 차려. 어디 부끄럽다 한 손으로 친다고 소리가 나. 누나랑 같이 다 그런 거야. 제발 정신 차리고 그 현실을 좀 인지해.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누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코드김에 넘어간 것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 집안의 그런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정말 남편은 누나에 대한 마음이 다르게 변했나 봅니다. 그 집에서 정말 난리가 났고 남편은 안방에서 화장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너같이 더러운 것을 믿고 돈만 벌려주면서 난 바보가 된 거 아니냐? 이거 봐, 이거. 피임약을 마치 누가랑 잠자리에 도안하는데 왜 먹냐? 피임을 할 필요도 없는데 말이야. 애들은 내가 맡긴 하냐 이거? 5년 아니야 여보. 그게 아니라 이거 예전에 우리 실험 초에 그때 약이야. 오해하지 마. 나 정말 억울해. 최발 그 일은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의 길을 걷고 있는 순이야? 진짜로 구제불능한 경우야. 구제불능이야. 그 여자를 믿고 살아온 내가 정말 어리석군. 신우는 결국 지금 백수 상태로 가족을 버리고 다니고 있어. 내 생각에는 아이 낳고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아이를 맡기기 시작했는데 아마 아이를 낳기 전부터 사이가 시작된 것 같아. 인간은 정말 알 수 없어. 신하가 우리 모두를 속여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돈을 벌어서 아이들의 미래를 돕는다며 그렇게 불쌍한 말투와 표정으로 아이 돌보기를 요청했어. 진짜, 이게 어떤 상황이야? 나도 모르지만 남편은 그런 신하의 동작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 같아. 그날 이후로 집안은 혼란스러워졌고 남편은 신우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하겠다고 했어. 아이처럼 가슴 아픈 울음소리를 들으니까 아내에 대한 충격을 감출 수 없던 남편을 보며 마음이 상했어. 최대한 빨리 집을 옮겨야 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사정을 말하고 이사를 진행했어. 그날부터 신우이의 아이들을 돌본 적이 없어. 그렇게 아이들을 돌봐준 것은 그날까지였고 다음 날 아이들을 데려다 줬어. 우리 집에 있던 모든 육아용품부터 5세대까지 정리하는데 눈물이 계속 흘렀어. 막연하게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았어요. 저라 왜 숙모라고 불렀다가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이들을 쳐다보니 가슴이 너무 아파서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엄마, 우리 왜 다른 데가 이자 엄마 뭐 빠 엄마 아니라고 했잖아. 왜 숙모야, 왜 숙모, 엄마는 저 따로 있잖아. 이자 엄마 집에 갈 거야? 엄마 집 외숙모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쉬리인데 난 여기가 좋은데. 여기 집이 더 좋아. 그건 맛집 실험. 그래도 이제는 엄마랑 같이 살 시간이야. 외숙모랑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울며불며 가지 않겠다고 떼를 쓰던 아이들을 데려다 주었고 신우는 그때 이후로 이혼의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신우 남편은 어찌나 철두철미한 사람이던지 상단남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제게 갖고 있던 사진을 달라고 하셨고 그 후에 바로 회사 휴가를 내고 신우 집에 들어와 있으면서 철저하게 이혼을 준비하셨습니다. 신우는 그날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한 번 더 그 남자를 만나러 갔었는데 그걸 또 신우 남편에게 딱 걸렸던 모양이에요. 때도 박도 못하고 증거까지 잡혀서 위자료를 물어주게 생긴 신우는 울이면서 저희 남편을 찾아왔더라고요. 서진아, 너는 내 맘 알지? 응, 누나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 누나는 아니야, 절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알아줘야지, 누나 마음, 너는 알잖아? 누나, 더는 이러지 마. 너 이러면 정말로 누나 다시 만나기 힘들어. 아니야, 서진아, 한이야? 진짜 나 아니야. 결박한다니까? 그래서 말인데, 저 돈 좀 있니? 13,000만 원만 내가. 지금 위자료부터 시작해서 돈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 인간이 돈을 끈 어찌 뭐야? 월급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족 카드도 다 끊어버렸고. 아, 누나,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지금 문화 미친 듯 하고 돌아다닌 위자료를 나한테 빌려달라고.
우리 집에 3년 동안에 따맡겨 놓고 한 달에 꼴랑 30만 원 중 누나한테 우리는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 와이프가 무슨 바보야? 그냥 단 하나 자나 누나 알바 주고 그러면 우리한테도 아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거잖아. 누가 몰라? 알지? 왜 모르겠어? 누나 다 알아. 너네 절박한 마음 탓하는 다고 다 알아. 그러니까 저 3천만 원만 당 정도라 카나. 더 이상 누나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다. 누나가 낳은 애기들 앞으로 잘 키우고 위자료가 없으면 누나가 그렇게 좋아 죽고 못 사는 그놈한테 달라고 해. 그렇게 잘 살아 퍼. 그놈이 과연 달린 이혼 요동까지 갚아주면서 왜 키우고 살까? A는 누나에 대한 실망이 극에 달했고 결국 그 한이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신호와의 마지막 만남이 끝이 났고 저희는 바로 이사를 갔어요. 신호 씨는 자신의 집에서 차로 1시간이 넘게 떨어진 낯선 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곳은 발달된 도시로 삶이 더 편리했습니다. 일부러 이사를 와서 몇 달 동안 바쁘게 살았는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기타와 뜨개질을 배웠어요. 남편과 주말에는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했고 여행도 다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지난 일들을 잊어가는 것 같았고 6개월 후 부부에게 기다리던 아기가 생겼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고 감격에 눈물을 흘렸죠. 그러던 중 남편이 매형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다고 했어요. 매형이 일부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는 고요하게 대답했습니다. 매형이 양육비를 더 주고 있다고 해도 마음은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속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결국 쌍둥이 유전자 검사를 몰래 진행했더군요. 하지만 자기 핏줄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 상황들은 제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세상에는 볼만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럼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